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한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인간의 지능이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분은 지능이 높다는 것이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선 지능 이론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서 학습해 보면서 교육적으로 어떤 유의미한 지혜들을 뽑아볼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너 박사가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하게 된 맥락은 지능 검사 도구의 거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었던 기존의 IQ 검사가 인간의 모든 지능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IQ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IQ 검사를 여러 번 받아보았는데요. IQ 검사는 사람의 지적 능력을 측정해서 그걸 점수로 알려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IQ 검사의 맹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능의 스펙트럼까지는 측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폐아들의 10% 정도가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서번트 신드롬 같은 현상은 IQ 검사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에서 한 번 본 거대한 일본의 도시 도쿄의 모습을 자동차 한 대, 창문 한 개까지 그대로 완벽히 그려낸다거나 한 번만 보고서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를 완전히 외우고 1초 만에 2100년 1월 1일의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자폐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IQ 검사를 해보면 점수가 아주 낮게 나오거든요. IQ 검사가 이런 사람들의 지능은 조금도 측정해 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IQ 검사 도구를 만든 배경을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IQ 검사는 1900년대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가 어떤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지 예측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만들게 된 지능 검사입니다. IQ 검사의 목적이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별하기 위한 테스트였던 거예요. 즉, 일반적인 정규 과정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미리 가려낸다는 데에 IQ 검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IQ 검사는 세계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원래의 개발 목적과는 달리 한 사람이 얼마나 지적으로 똑똑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검사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IQ 검사는 교육적으로는 그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그 점을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IQ 검사는 우리가 지닌 지능의 일부분만을 측정하고 지능의 전부를 검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IQ 검사의 목적은 원래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검사였어요. IQ 검사는 기억력, 계산력, 지각력, 추리력, 공간 지각력, 어휘력, 문장 구사력 이렇게 7가지 부분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영역이 인간의 지능을 골고루 대표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부족합니다. IQ 검사 결과 점수가 높으면 학교 시험에 유리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인간의 지능이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IQ 검사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IQ를 선생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IQ가 낮게 나온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주눅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더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눅이 든다는 건 자신감이 저하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열심히 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니 공부를 열심히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반대로 IQ가 높게 나온 아이들은 좋았느냐? 그 애들한테도 역시 좋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자만하게 되어서 공부를 더 안 하게 되었어요. 자신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렇게 IQ 검사가 원래의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서 교육 현장에서 아주 잘못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반 학생들에게 IQ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IQ 검사를 학교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IQ 검사에 이런 폐해가 있어 왔고 이 검사만으론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한 가드너 박사는 인간의 지능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다중지능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지능이 8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럼 다중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지능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언어지능은 말 그대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말빨이 좋다고 표현하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달변가라고 하는 사람들. 최근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말빨이 좋은 사람은 유시민 작가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학식도 학식이지만 말로 설득하는 능력은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단연 최고인 것 같아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것과 글을 잘 쓰는 것은 다른 영역이지만 종합적으로 언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을 잘하고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어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서 외국어도 빨리 배우더라고요. 언어 지능은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가 높아서 남자랑 여자가 말싸움하면 보통 남자가 이길 수가 없죠. 다음은 논리수학 지능입니다. 논리수학 지능은 추론과 계산에 관한 지능입니다. 논리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은 숫자나 이론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잘 이해해서 패턴을 잘 찾고 퍼즐 같은 걸 푸는 걸 좋아합니다. 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다음은 공간지능인데요. 공간지능은 시공간 세계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된 지능입니다. 공간지능이 높은 아이들에겐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잘 어울릴 거예요. 공간지능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는 아마 길 찾는 거랑 주차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길을 잘 찾으시나요? 저는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잘 못 찾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시점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가 머릿속으로 잘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길을 찾는 일을 잘 못합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로봇이나 비행기 장난감 같은 것들을 조립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립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음악지능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죠? 리듬과 소리에 대해 민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신체운동지능은 신체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지능을 의미하는데요. 춤을 잘 추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작을 자기의 신체로 잘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몸치라서요.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잘 사용할 줄 알아서 몸으로 하는 걸 잘합니다. 음악지능과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그럼 어느 직업에 잘 어울릴까요? 아마 아이돌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인간 친화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상호작용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잘합니다.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룹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즐거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고 그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안하다고 할까요? 자연 친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좋아해서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엔 애견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동물을 좋아하니 자연 친화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는 꽃을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근데 저는 동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자연 친화 지능이 별로 높지 않은 것이죠. 자연 친화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아마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좋아서 산 속에 사는 분들이 자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보는 프로인데요.
산속에서 활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자연인들을 보면 그런 지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